소비 쿠폰을 정부가 푼다 그러면 내가 몇십만 원 받을 거야 라고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는 소비 쿠폰이 풀렸을 때 어떤 업종의 수혜를 얻게 되느냐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거죠. 자, 지금 기자님과 기자님 신간 돈의 대폭발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미국은 통화량 폭발의 중심임에도 자산 해시인 측면에서 여전히 부자 나라로 남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우연히 키운 힘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제가 21세기가 돼가지고 미국이 왜 최강대국이 됐나, 그 입지를 더 강하게 굳힐 수 있었나, 이제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이라는 이제 책도 썼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은 그런 거 근본적인 거는 어떤 우연이 있냐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 거하고 모바일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하고 같은 시기였다는 게 미국의 힘을 굉장히 키워놓은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언제 왔습니까? 이제 2008년에 왔잖아요. 모바일 비즈니스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거대한 힘이 생겨난 게 시작이 뭐냐면 아이폰이 등장한 건데 아이폰이 등장한 게 언제입니까? 2007년이잖아요. 거의 시기적으로 같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가지고 미국에서 어쩌면 전통적인 구시대 산업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 금융회사들 중에 부실한 데도 많이 망가지고 그렇죠. 생산성이 낮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망가졌는데 근데 그와 동시에 이제 모바일 산업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생산성이 낮은 데 있는 영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모바일 비즈니스로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로 옮겨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때요? 그러니까 개인이건 기업이건 간에 그냥 망하면 냅두지 정부에서 공적 자금 투입해가지고 살려주지를 않아요. 많이 무너졌는데 그 충격도 컸지만 비즈니스의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빨랐던 거죠. 그래서 살이 썰어져서 나갔는데 여기를 이제 새살이 돋아나는 속도가 이제 굉장히 빨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미국이 이제 그런 트랜지션을 겪을 때 또 어떻습니까? 이제 연방준비제도에서 이제 양적 완화를 해서 돈도 엄청 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근데 이런 시기에 유럽은 어때요? 계속 굴뚝사람만 부둥켜 안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진 거고 자산이나 혁신 측면에서 여전히 부자 나라로 남아있는 이유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나라와 격차 이런 게 굉장히 커졌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일상을 돌이켜보면은 미국의 빅테크가 우리 일상을 지배하는 게 얼마나 큽니까? 굉장히 크죠. 그나마 우리는 조금 덜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산 이 모바일 기업들이 큰 회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유럽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게 없거든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크게 느끼는 건데 미국의 힘이라고 하는 건 크게 세 가지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달러와 군대와 대학의 힘인데요. 이 세 가지가 상승작용을 엄청나게 일으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고용 유연성. 제가 보면은 이제 아파트 얘기를 할 때도 이 고용 유연성에 의해서 고용 안정성에 의해서 이게 이제 신용 여력하고 연결이 되고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미국은 어쩌면 고용 유연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고용 안정성이 되게 낮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메일로 통보되는 경우도 흔하다. 사람을 너무 많이 자르는데 사람을 이렇게 흔히 자르고 이런 게 고용 안정성에 굉장히 좀 낮아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이게 반드시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생존에 대한 혁신을 이어지기도 하죠. 그렇죠. 미국이 이제 특히 유럽과 비교해가지고 앞서 나가는 굉장히 큰 게 뭐냐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혁신을 하고 변화를 이뤄나가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미국이 앞서 나간 거고 미국이 이제 자본시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게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본시장에서 이제 기술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미국이 그게 잘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술이 있는 스타트업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지분 투자 해놓고 그 회사가 성장을 못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대박이 나면 투자금의 몇십 배 정도가 아니라 몇백 배를 얻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되게 선순환이 되고 있어요. 기술 기업과 이 자본시장인데 유럽이 이제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그런 점에서 좀 힘을 많이 갖고 있고 유럽은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과 유럽이 가는 길을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유럽은 다양한 이유로 성장 동력이 약해졌다고 하시던데 가장 치명적인 요인은 뭘까요? 그게 이제 보시면은 고용 유연성 얘기를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유럽이라고 하는 데가 너무 직장이 정규직들이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혁신을 저해하고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피해를 가져가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좀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고용 유연성이 낮아가지고 해고가 잘 안 되면 당연히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크게 세 가지에서 상당히 시간이 오래되면 마이너스를 가져올 수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이게 특정 세대만 혜택을 입게 됩니다. 특정 세대만.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데 중장년층이 이제 정규직으로 안정적인 직장 위치를 누리면서 이제 안 나가고 계속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그만큼 기회를 얻지를 못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고용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규직을 한번 뽑았을 때 이 사람을 이제 회사가 조금 안 좋았을 때 쉽게 못 내보낸다 이러면은 애초에 뽑는 거를 주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지금 2010년대 이후에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정규직을 뽑는 거를 되게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비정규직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정규직들은 일을 많이 못해요. 일하는 시간이 되게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통계를 내보면 2010년대 이후에 이 근로시간이 계속 짧아지는 걸로 나오는데 원래 짧기도 하지만 더 짧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일을 덜 하고도 잘 살 수 있어서 그게 아니고 비정규직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젊은이들도 어쩌냐면 앞선 세대는 이제 정규직이 좋은 직장이 있잖아요. 왜 나한테는 그게 안 생겨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뛰어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포기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고용 부담을 고용주들이 느껴서 이제 직장을 많이 안 늘린다는 거는 국내의 시각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너무 경직적이면 해외에서 투자가 잘 안 들어와요. 특히 프랑스 같은 데 단적으로 그렇거든요. 해외에서 투자를 잘 안 해요. 왜냐면 한번 고용을 했을 때 이렇게 좀 어떻게 내보내는 게 어려우니까 제가 유럽에서 근무를 할 때 보면은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국내 대기업들 있잖아요. 거기 현지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에서 현지 채용 직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퇴업하고 병가 내고 안 나오고 막 무단결근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거든요. 그러면 투자를 많이 하고 싶겠어요. 이제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말레이시아에 공장을 늘리려고 하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정규직을 한 명 고용을 하면 너무 해고하기 너무 어려워. 그러면은 주저하게 되는 거죠. 투자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용을 민간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한다는 거는 그만큼 좀 부담이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어떤 게 있냐면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안 쫓아낸다는데 굳이 뭔가 새로운 거를 하고 도전을 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회사들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간다는 거는 변화를 덜 하게 되고 혁신을 덜 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이게 세대 간의 갈등도 키우는 거고 생산성, 그러니까 길게 보면 결국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야 되는 이건데 저희 유럽의 문제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이 고용 유연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되게 와닿는 게 저도 제 주변에 이제 40대 초중반에 있는 지인들이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위에 이제 그러면 50대 뭐 40대 후반이라든가 50대 초중반 후반에 여전히 다니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회사에 또 내가 월급을 받는다는 거는 최소한 어쨌든 회사는 당연히 뭐 근로 안정성을 줘야 하지만 직원은 당연히 내가 1인분의 역할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그렇죠. 거의 모두에게 듣거든요. 많이 하죠. 뭐 은행에 다니는 친구든 뭐 제조업이든 뭐 통신업이든 근데 그분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는 그 개인 입장에서 직업 안정성 입장에서는 너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만약에 굉장히 많은 회사라면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이제 그 고용 혜택을 얻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자기 같은 사람에 의해서 자기 자식이 자기 같은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가로막히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 얘기를 잠깐만 더 해보면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미국이 잘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자본시장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자본시장에서 기술기업에 투자를 많이 했다.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기술개발 속도를 빨리 끌어올린 요인이었다는 건데요. 유럽이 어느 정도로 그게 미국과 다르게 안 되고 있나를 한번 잠깐만 보여드리면 이 자료를 보죠. 이거 보면은 이거 보신 적이 별로 없을 건데 이게 이제 약간 좀 되긴 했는데 2021년 기준으로 세계은행이 집계를 해놓은 거예요. 주요 국가의 상장된 기업의 숫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독일 429개사, 프랑스 457개사, 이탈리아 290개사, 영국은 그나마 좀 낫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오래된 대륙이다 보니까 가족 경영을 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업의 시도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상장을 해가지고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될 그럴 필요를 못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거고 유럽에 있는 기업들은 자본시장에서 돈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을 합니다. 대출을 해서 이제 기업을 경영하다 보니까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신생 기술 기업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도 은행에 가서 돈 빌려야 되는데 저희가 기술이 이런 거 있는데요. 직원은 5명인데 저희 기술이 유명한데 돈을 좀 빌려주시면 이거 가지고 회사를 키워보겠습니다. 잘 안 되는 은행이라고 하는 건 돈을 떼이냐 안 떼이냐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에 의한 투자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잘 봐야 되는 측면이고 주식시장 키우고 자본시장 키우는데 게을러서는 국가 경쟁력이 후퇴한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건데요. 자, 이거 보시면 자 이거는 EU 집행위원회 자료입니다. 2013년에서 10년 동안 벤처 캐피탈이 조성된 금액이 미국보다 EU 27개국 합친 게 7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충격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퇴보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거를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 한국은 그럼 향후 10에서 20년 뒤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 중 어느 쪽을 닮을 가능성이 큰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미국과 유럽 중간에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의 장점을 좀 많이 이렇게 봐가지고 중간에서 이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장착을 해야 되는데,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고용 시스템도 제가 말씀드렸지, 약간 우리나라가 이제 먹고 살만해졌다고 약간 유럽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경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실업수당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져가지고 근로우지를 꺾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되고, 이제 우리한테 맞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상이긴 하지만 이제 제일 좋은 게 뭐냐, 플렉시큐리티라는 거, 북유럽 모델이라는 건데, 이제 작년에도 여기 출연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거예요. 약간 기업 경영주들한테, 고용주들한테 해고의 자유를 조금 더 주는 대신에 사회적 안정만을 좀 더 두툼하게 가져가가지고 사회적으로 이동을 많이 할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건데,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스웨덴이나 이런 데 좀 되거든요. 스웨덴 같은 데 이제 복지국가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좀 착각할 수 있는데, 복지가 좋은 거하고 고용 유연성하고는 서로 별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가 좋아도 고용 유연성이 되게 높아지고 조금 해고의 위험이 조금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북유럽은 좀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나라들은 나라의 사이즈가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한데, 프랑스나 영국 이런 데만 하더라도 나라가 좀 크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어쨌든 간에 정치를 하고 정책을 입안을 하는 분들이 이 플렉시큐리티 상태를 좀 지향하는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기자님과 돈의 대폭발에 대한 책 리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통화량 폭발 시대에, 책의 제목중 돈의 대폭발 시대에 월급쟁이가 대비해야 하는 전략적 마인드는 뭘까요? 이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돈의 거리라는 개념을 좀 장착을 해봐야 된다. 돈의 거리? 네, 돈의 거리. 이게 이제 좀 들어보신 분들이 별로 없으실 건데,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리샤르 캉티옹이라는 이 프랑스 경제학자가 있었어요. 이제 18세기 초반에 활동을 했는데, 이 양반 이제 영어 스페링 때문에 이제 영어식으로 읽으면 칸틸론이라고 하기도 한데, 이제 프랑스 사람이 캉티옹이 맞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돈의 거리라는 그런 개념을 발전을 시켰는데, 이게 뭐냐면 돈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하늘에서 이제 비 오듯이 쏟아져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거는 생겨나는 진원지가 있는 거고 퍼져나가는 건데, 이 양반이 이제 돈의 거리라는 개념은 돈이 생겨나는 진원지에서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쉽다.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돈이 세상에 많이 풀려나고 난 다음에 물가가 오른 다음에 어떤 재화를 사고 서비스를 이용하느라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런 개념을 이렇게 발전시켰는데, 그거를 캉티옹 효과라고 그래요.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불평등이 가중된다라는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집중을 해서 봤던 게 뭐냐면, 이 당시는 금화, 은화 이런 걸 주조를 했잖아요. 근데 한번 봤더니 뭐냐면, 통화량이 늘어나는 어떤 특정 시점을 알고 있는 일부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왕실 관계자들, 그리고 광산의 주인들, 광부들, 이런 사람들은 언제 금화, 은화를 주조를 해서 찍어내서 한꺼번에 푸는지를 아니까,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사치제를 미리 사가지고 뭐 와인이나 고기나 이런 걸 사놨다가 통화량이 확 늘어난 다음에 물가가 오르고 나면 그걸 자기가 팔아가지고 이익을 많이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시기에는 이제 스페인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페인이 이제 아메리카 남미에 이제 식민지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호사를 누렸잖아요. 아메리카 대륙에서 금은 보화를 가득 실은 배가 스페인 항구, 특히 세비야 항구로 많이 왔는데, 세비야 항구에 들어온 때가 있어요. 그러면 큰 배에서 한번 쫙 풀어놓으면 통화량이 확 느는 거거든요. 그 당시 개념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항구에서 이 배가 언제 들어오고 이런 거를 아는 사람들 소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통화량이 언제 늘어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캉티옹 효과, 돈의 거리라는 개념이 현대에도 엄연히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어쩌면 돈을 주조를 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정부와 중앙은행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대출이라는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통화량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현대에는 어쩌냐면 돈이 늘어나는 이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아니라 1단계가 정부나 중앙은행 단계에서 이렇게 번원 통화가 나오고 이런 단계가 있고, 2단계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시중은행들이 이제 그 돈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옮겨간 거를 본인들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3단계에 가 있는 건데, 본인이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정보를 많이 얻으면 돈의 진원지랑 좀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캉티옹 효과의 이 개념을 이제 그려놓은 건데, 돈이 만들어지는 이 진원지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굉장히 원래 슈퍼리치들이 조금 더 가깝고, 그리고 이제 기업인 계층들이 이제 그 다음이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좀 멀다, 이런 거예요. 돈의 거리 개념을 이제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현대의 개념에서는 특정 정치인이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대선에 출마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력 후보다 그러면 저 사람이 당선이 돼가지고 실제 어떤 정책을 집행을 하게 되고 그 정책에 의해서 어떤 업종의 수혜를 얻게 되는가 이런 거를 굉장히 선행해서 미리미리 좀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돈의 거리를 짧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제 뭐 한 이맘때쯤에서 미국이 대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론조사에서 뭐 좀 팽팽하긴 하지만 그래도 트럼프가 살짝 우세고 그랬는데 트럼프에 세게 배팅한 사람들은 대선 직전에 이미 트럼프가 당선되고 났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산들을 미리 사들였어요. 그래서 작년에 보면 10월 중순 말일 때 이미 리플 가격 뛰었고요. 그리고 테슬라 주가 뛰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안테나를 잘 세워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소비 쿠폰을 정부가 푼다 그러면 내가 몇십만 원 받을 거야 라고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는 소비 쿠폰이 풀렸을 때 어떤 업종의 수혜를 얻게 되느냐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거죠. 자, 이거는 보세요. 자, 미국에서 MBA 과정에서 만들어 놓은 그래프인데 자, AI 업계에서의 칸트용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이거를 막 그려본 거예요. 보면은 자, 여기 돈이 생겨나는 진원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생겨나는 진원지가 있는데 그게 가장 가까운 데는 AI 업체들 하고 이제 VC들, 벤처 캐피탈들이 제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노력을 하면 정보를 여기다가 안테나를 세우면 여기 있는 사람들만큼 돈의 거리를 짧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돈의 거리가 제일 AI 업계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업체들이고 그 다음이 빅테크 클라우드고 그 다음이 일반 기업이고 개인들은 훨씬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돈의 거리가 먼 상태에 머물러 있어 버리면 이거는 이제 좀 본인들이 이 통화량이 불안한 상황에서 통화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런 세상에서 살기가 좀 어렵다. 이제 이런 거니까 요런 캉팅 효과라는 거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 정보를 뭐 빨리빨리 얻어야 된다.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돈의 거리라는 개념이 있다. 그거를 내 머릿속에 장착시켜서 이걸 짧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 캉팅 효과라는 거는 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돈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선행 수혜자가 있고 후행 피해자가 분명히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행 피해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사가지고 물건값이 오르고 나면 그때서야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값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낮을 때 타이밍을 잘 봐서 이제 일찍 사야 되는 거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돈의 거리를 의식적으로 좀 짧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또 민간 기업에서 근무 연한이 길어지는 현상이 있다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뭐 일시적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다시 공공 부분이 인기를 지금 옛날 같지는 않죠. 공공 부분 인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또 직종별 직업 가치의 변화가 미래의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걸 이제 약간 비가역적이라고 봅니다. 네. 미래에 이제 한 2020년대 후반이나 2030년대에 큰 경제 위기가 올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단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미국이 어마어마한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거랑 우리나라도 지금 국가 채무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통화량이 늘어난 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견딜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한번 민간에서 꽝 하고 사고가 터지면은 일시적으로 다시 이제 공무원이나 이제 공공기관의 인기가 조금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거는 상당히 비가역적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선진국이라고 하는 거는 민간주의로 가는 거거든요. 미국 보세요. 미국은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월가에 가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실리콘밸리에 가서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큰 돈을 벌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 거고 우리나라도 이미 이런 쪽으로 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걸 되돌리기는 되게 어려운 거고 인구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젊은 사람이 적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일찍 내보내고 이런 게 정말 앞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정년 연장 논의도 있듯이. 그리고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나라가 거에 비해서는 약간 불필요할 정도로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하는 공공섹터에 있는 사람들의 힘이 셌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세고 그 사람들의 직업의 가치가 높다가 민간이 이렇게 좀 우위에 서게 되는 걸로 바뀌는 게 진짜 몇 년 안 걸려요.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우왕좌왕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다시 돌아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 때문에 민간 기업에서도 요새 육아휴직 뭐 출산휴가 이런 거 꽤 쓸 수 있고 옛날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직업에 대한 관점도 바꾸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꿉니다. 자, 단적으로 제 주변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아들이 서울대 다니거든요. 서울대 다니는데 자기 아들이 나중에 전업투자자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 10년 전만 해도 서울대 다니는 아들이 전업투자자 했으면 좋겠다고 안 했었거든요. 이게 통화량이 늘어나면 사람들의 관념이나 의식이 바뀌는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민간의 힘이 이제 쏠리는 거고 돈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사실 퍼블릭 에어리어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의 급여를 획기적으로 늘려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가 많이 늘었고 그리고 재정이 나빠졌기 때문에 이분들의 급여를 미래도 많이 늘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공 부분이
보니 더 다시 힘을 얻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통화량 증가 국면에서 현금 보유, 레버리지 투자 사이 균형은 어떻게 잡는 게 합리적일까? 만약 뭐 계속 오를 것 같으면 레버리지 계속 당기면 되지만 늘 증시는 폭락과 조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참 어떻게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네. 부분이긴 한데,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통화량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올 때 이 파도를 타야 된다는 건데, 대출을 지나치게 겁내면 안 됩니다.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돈이 많이 늘어나는 게 이제 어떻습니까? 다 대출을 많이 내잖아요. 대출을 많이 내가지고 그래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이제 선비처럼, 나는 고고한 학처럼 나는 대출 저런 거는 안 하는 거야 라고 하면은 결국 그건 자기한테 손해고 자기 가족한테 손해고 자기 자식한테 손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정도의 대출을 활용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되는데, 가끔씩 보면은 대출 자체에 대해서 겁을 내거나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통화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시대에는 굉장히 불리한 거고, 이럴 때 이제 회계의 기본 원리를 다시 생각을 해봐야죠. 되는 거죠.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과 부채의 합계인데, 그걸 자산을 자본으로만 운영을 하려고 하면 부채 없이 그게 이제 남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제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현대사의 수도승 뭐 이런 표현을 제가 책에 썼는데, 이게 대출을 적대시 해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 이제 이런 거고, 특히 이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처분 소득의 30% 정도를 주거를 위해서 쓴다는 거는, 그거는 글로벌 표준이에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다 그렇게 살아요. 뭐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정도로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35% 넘어가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굉장히 소비 여력이 빡빡해지겠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한 25%, 30% 정도는 이제 감당을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쭉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추세적으로 하락할 확률은 저는 매우 낮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제 이 통화량이 늘어가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걸 해지할 수 있는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분들은 그거를 주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주식 투자는 빚내서 하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크고, 이거는 좀 말리고 싶은 이런 거고,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현금을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계속 갖고 있는 건 능사냐? 그건 절대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니고, 정기예금 같은 것도 금리가 뭐 한 3%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은행에. 그렇게 치면은 저는 금융상품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예금이나 이런 예적금보다는 그래도 현금으로 갖고 있다 주식에 넣었다가 이제 좀 치고 빠지기 있지 않습니까? 가끔 보면은 항상 주식에 계속 투자를 해놓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추세를 보면서 사이클을 타면서 주식에 넣었다가 차익을 보면 좀 뺐다가 그 다음 사이클에 들어가고,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는 아주 심플하게, 특히 젊은 분들한테는 주거를 해결할 때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그 사실 이거를 갚는다는 것 자체가 약간 저축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적당한 소득 대비해가지고 무리한 정도만 아니면 그걸 겁내지 말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근데 주식 투자를 활발하게 해야 될 때 대출을 내면서까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견딜 수 없으니까. 그거는 상당히 리스크가 큰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5년 대한민국에서 월급쟁이 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선점해야 할 단 하나의 자산은? 사실 저는 이제 저널리스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 전문가라고 뭐 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이제 경제 분야 쪽 한번 좀 취재도 해보고 책도 써보고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제가 추천을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일단 부동산 측면에서는 한국 사람한테는 역시나 서울 아파트가 그건 뭐 안정적이고 그 가치의 불변 이런 거에서 기대하기가 높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주식은 사실 어떤 종목을 얘기하기 어려운데, 저는 이제 미국의 주도적인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요즘 제가 전문가들한테 듣는 얘기는 그래도 AI 가지고 이제 군웅할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국은 구글이 좀 앞서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는 전문가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워렌 같고. 버핏도 최근에 구글을 샀죠. 그렇죠. 버핏이 구글을 샀고, 저도 이제 전문가들 얘기 좀 들어보고 제 생각을 좀 종합해 보면 그래도 구글이 좀 더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큰 종목들 중에서는 국내 주식은 뭘 사라고 하긴 너무 겁나서 뭐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하여튼 저는 이제 구글은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핵심 광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원자재 중에서는 핵심 광물이 되게 중요해지는데, 이제 금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핵심 광물을 뭐 원자재를 막 사고 어쩌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핵심 광물 ETF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좀 투자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조정이
활용이 많이 됐지만 어쨌든 간에 AI 시대가 되면 전력 공급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원전 관련주 SMR 있지 않습니까? 네. 소형 모듈 원자료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조정이 많이 됐는데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그런 종목도 사면은 길게 봤을 때는 뭐 네.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긴 시간 기자님과 기자님의 시간 돈의 대폭발 책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돈의 대폭발 시대 살아갈 2030 어떻게 보면 후배분들 세대에게 꼭 전하고 싶은 오늘 마지막 조언 한마디가 있다면요. 그래서 이제 지금 2030 세대들은 사실은 되게 좀 어려운 세대들이면 정말 좀 안타까운데요. 일단은 이제 좀 4050 세대들이 우리 사이의 알토란 같은 어떤 직장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이분들이 미리 이제 아파트 값도 많이 올려놨고 많이 선점을 하고 있어가지고 뚫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더더욱 어려운 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기만 해도 어느 정도 뭔가를 이뤄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통화량 폭발 시대에는 어쩌냐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소득도 올려야 되고 또 투자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맞아요.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지금 2030 세대는. 저까지는 이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제 1주택 갖고 있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데 요즘은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제 투자도 잘해야 되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중구가 있어요. 그렇지만 역전의 기회가 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성과에 따라서 제 주변에 이제 제가 아는 사람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큰 우리나라 5대 기업 안에 드는 큰 대기업에 이제 상무로 임원으로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투자를 잘 못했어요. 집값 하락론을 좀 배팅하고 어쩌고 이제 투자도 주식도 많이 날려먹고 그래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어떤 신도시에 전세로 살거든요. 그래서 대기업 임원치고 자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분 아래에 있는 부장은 잠실의 자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은 직급 차이가 나고 소득 차이도 있지만 자산으로 보면 아래에 있는 부장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투자를 했냐에 따라서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고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제가 아는 이제 어떤 그 고위공무원이 있습니다. 이제 고시 출신이고 서울대 나왔고 이런 분인데 자기 동생 보고 어렸을 때 똑바로 좀 살아라 공부해라 너처럼 해가지고 나중에 커서 뭐 되려고 그러냐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냐라고 이렇게 훈계를 많이 했대요. 근데 이분이 근년에 현타가 와가지고 막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자기가 똑바로 사라고 했던 동생이 갖고 있는 집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집보다 가격이 더블 이상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동생이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좀 더 못했을지라도 뭐 사회적 신분 위치 이런 게 좀 더 이렇게 조금 더 못 미쳤을지라도 투자를 잘 해가지고 공부를 잘했던 형을 뛰어넘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030 세대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살고 이런 건 충분히 뭐 좀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그렇죠.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역전의 기회가 있는 거고 통화량이라는 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파도를 타야 돼. 파도를 타야 됩니다. 파도를 타야 되니까 적절하게 잘 타야 되는 거고 이 파도를 안 타고 해변에서 이렇게 지켜보고만 있는 사람은 바보가 되기 쉬운 세상이고 그리고 파도를 너무 심하게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써가지고 타다가는 익사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감각으로 투자 감각을 갖고 돈의 거리를 잘 짧게 유지하려는 노력을 해가지고 통화의 파도를 잘 타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공부라든가 학벌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답집 같은 거였는데 지금이 옛날보다 뭐 당연히 힘든 시대가 된 건 맞지만 공부, 학벌 외에도 다양한 답안지들이 많이 생긴 시대이기 때문에 방법을 찾고 공부만 한다면 그래도 다양한 기회가 더 많이 있진 않을까. 네,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다음번에 또 기자님 모시고 또 재밌는 이야기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손주석 기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